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밑에서 우리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끝나야 퇴근한다고. 네. 안 끝내버릴까 싶은데 빨리 합시다, 빨리. 칼로리 밸런스 배고프시죠? 네. 분리하고 특정이 가능해야지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행정소법상 변경은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입니다.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우선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학설은 일반적으로 부담은 처분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독립쟁송이 인정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판례는 여기서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분리 가능성을 짚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세요. 판례는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모든 부가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적인 쟁송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일부 취소쟁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건데요. 모든 부가이 아니라 부담 쪽이죠. 부담 쪽이 되고,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만에 철회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처분청 말하는 겁니다.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도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도. 따라서 행정청이면 물론입니다. 그쵸? 행정청이면 가분적인 부분에 대한 일부 철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일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건축 허가에 대해서 부관을 붙였을 때 이것을 무효라고 봤죠. 부관부가의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에서 말이에요. 법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와 같은 명시적인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 그때는 기속행위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요. 붙이면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럴 때는 일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일부 취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일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공개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공개 제도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부분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원 역시도 이와 같이 부분 공개 제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분리가 가능할 때, 그럴 때는 아까 우리 어떻게 봤어요? 1,000만원 따로 1,000만원 따로 부과된 거 한 번에 2,000만원 부과된 거랑 차이 없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A 정보하고 B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공개 가능 정보고 하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있다면 말이에요. 이 A 정보 공개 청구 따로 B 정보 공개 청구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행정청의 부분 공개는 물론이거니와 분리가 가능할 때는 물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어야 될 텐데, 그때 일부 취소도 될 수가 있고요. 부가는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까꾸르죠? 부담만입니다. 부담만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관부가의 가능성 상황에 전제 조건 깬 겁니다.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 과연 붙일 수 있겠는가 논의를 했던 거라면, 이와 같이 법에서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준법률행위고 비록 그것이 기속행위라고 할지라도 부관을 붙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요. 영업허가입니다.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는 이건 대물적 허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거, 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인데 법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붙였다. 그 얘기입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붙인 거고, 군소 A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기속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거는 정지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는데요. 더 이상 조건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악은 지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취소를 통하여 조건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부관을 다툴 때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면서 다시 말해 포함한 부관부 행정이 전체죠. 부관부 행정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 일부 취소이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 이게 부진정 일부 취소이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 취소해달라. 이건 부진정 일부 취소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심사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적극적 심사를 할 수 없고 소극적 심사만 할 수가 있다. 대체 판단 방식은 불가하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정청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법을 적용시켜보고 법원이 도출한 결론과 행정청의 결정이 서로 불일치하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그냥 취소 판결 내려버립니다. 그건 기속행위에서의 대체 판단 방식인 것이고요. 재량행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소극적으로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만 봅니다.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법원은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를 못하는구나. 이거죠.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 못하는구나. 일부 취소와 연결짓게 되면은 특정을 할 수가 없구나. 재량행위에서는 특정을 할 수 없구나라는 점을 느끼시면 되겠고,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무슨 말이에요? 전부 비공개가 나왔다 이거죠.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 전부 비공개, 전부 거부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서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담과 조건을 구별이 애매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는 것보다 부담으로 보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작용법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 다음 절차법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용법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부담을 이행해야만 주대행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발생하고, 불이행했다고 해서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 처분을 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 절차법, 소송법 측면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담은 말입니다. 승소 판결이 나오면 부관이 바로 제거됩니다. 바로 제거되는데 전체 취소이나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기속력을 매개로 해서 행정청에 그 다음 행위가 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 불이행하게 되면 또 간접강제 신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우회적입니다. 전체 취소이나 거부 처분 취소는 부관 제거까지 가는데 상당히 우회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취소는 바로 제거 가능하니까 작용법 측면, 소송법 측면 어느 쪽으로 봐도 부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대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정지 조건이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이행하지 않아도 통지서가 송달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숙박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철회권 유보이다. 취소한다가 포함되어 있죠. 취소한다. 부관의 내용 안에, 보통은 쌍따옴표 주는데 여긴 안 좋네요. 부관의 내용 안에 취소라는 표현 들어가면 철회권 유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타 부관이고요. 13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론 재량행위가 되겠죠. 기하하거나 공무원의 임명, 또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 등의 신분 설정행위, 특허죠. 재량행위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요건 예외적 상황들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조건과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만 가능하고 조건은 그렇지 않겠죠. 준법률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전통적 견해는 해제 조건은 주된 행정이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해제 조건, 조건이죠. 조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아니고 부담이 될 겁니다.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위가 행하진 후에 새로 붙인다. 사후부관입니다. 사후부관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미 붙어있는 부관을 사후 변경하는 경우에 명보동사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요. 신뢰부 원칙상. 하지만 명보동사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명, 상대방의 동의, 동,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명보동에 플러스 사정변경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정변경까지 4개 인정하고 있고요.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행위 철회 시에 신뢰보원칙을 원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철회권 유보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A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할게요 라고 붙이는 이유는요, 신뢰보호 주장을 방지하고 손실보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게 철회권 유보의 목적입니다.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위가 계속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의 주장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보호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신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예 신뢰가 성립이 안 되고,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부분 공개를 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처분은 재량행위다. 이거는 법문에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근거법 문헌의 표현에 따라서 재량과 기속을 파악하죠. 과징금부과 처분은 언제나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재량행위인 게 맞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은 분리는 되는데 특정이 안 돼가지고 일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21번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화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처분성 때문인지 분리성 때문인지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부담 말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봤던 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아니면 여기서의 과징금이든 간에 이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이죠. 시행령에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일의적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러면 300만원, 이러면 500만원, 이러면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재량준칙입니다. 이거는 판례가 본 대로 하게 되면 법규명령 맞죠? 그러면 상위 법률이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밑에 하위법이 있죠. 상위법, 하위법이 있으면 뭘 적용시킵니까? 하위법을 적용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위법을.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 문헌대로 하게 되면 이건 기속행위였어야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봤었죠.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시행령 형식이니까 법규명령으로 본 거 맞습니다. 과징금 처분 기준의 수액은 거기 정해져 있는 금액이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그게 아니라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봤죠. 이게 바로 상한설, 이게 바로 기준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한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행령이 법이잖아요. 법인데 하위법에서 만약 이거대로 기속행위 파악해버리게 되면 상위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재량권 줬는데 그걸 아예 부정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법규명령이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돼 버려요. 무효돼 버립니다. 법규명령을 인정함과 동시에 거꾸로 아예 없어집니다.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 살리려면 어느 정도의 재량권 살려놔야 되는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상한설로 봤었습니다. 상한설로. 이거 말고 영업정지 사건 판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상위법에서 법률에 재량권을 줬고요. 하위법에서 기속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역시 상한설 취했습니다. 역시 상한설 취했습니다. 다만 아닌 게 하나 있죠.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 2에 있었던 이행강제금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법률 자체가 기속행위였습니다. 법률 자체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기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24조의 2에서 그리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다시 또 기속으로 정해놨습니다. 기속으로. 이때는 정액이라고 했습니다. 정액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상위 법률이 기속인데 상위 법률 위반 발생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 법률이 재량이면 그러면 최고 한도액입니다. 상한설. 상위 법률이 기속이면 그건 당연히 이거는 정액이 되는 겁니다. 기준설. 지금은 없어진 법이고요.
기부 체납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부 체납받아도 국공유재산 소유권 넘어가는 건 맞고요. 그 다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곡물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가항상 특허죠. 재량이죠.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지자체 소유재산이네요. 사용수익허가 특허 재량을 하면서 기간을 붙인 거죠. 기한입니다. 기타 부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화의 행정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기타 부관이기 때문에 독립쟁송은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 이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네요.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만 반드시 공개되는 부분, 일부 취소 명할 수 있다. 일부 취소 판결 정보공개에서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보공개에서 일부 취소 판결 인정했던 판례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에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심사할 수 있다. 소극적 심사만 할 수 있고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행위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6번 갑은 관할행정청 A의 도로점용허가 가항상 특허 곡물 사용권 설정하는 설권행위 처분이고 재량이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무관으로 하여 기부 체납 조건을 붙여놨고요. 기부 체납 조건은 일반적으로 부담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담 처리하시고요.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이건 가정적 판단이 들어갔네요. 이건 가항상 조건으로 본다고 치고 기타 부관, 부관부 행정의 전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해서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좀 깊게 들어왔죠? 이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전체 취소에서의 일부 취소 판결 얘기했을 때 부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부 취소이 아닙니다. 전체 취소이고요. 거기서 독립 취소 판결을 하게 되는 부진정 일부 취소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정상적인 전체 취소에서의 정상적인 일부 취소 판결 상황입니다. 부담은 분리는 되는데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기타 부관 처리하자고 했잖아요. 분리도 안 됩니다. 분리도 안 되는데 무슨 일부 취소 판결입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히 안 되는 상황 상정을 해놓은 거고요. 갑은 관할행정청 A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체납할 것을 부관으로 기부체납 조건 붙였고요. 똑같이 도로점용허가 곡물 사용권 설정한 특허 처분 재량이고요.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요번엔 부담 처리하려고 하네요.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부 취소송 제기하는 거죠. 가능하고요. 독립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가능하죠. 분리도 가능한 친구가 부담입니다. 이건 가능한 게 맞고요.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갑과 체결한 협약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고요.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언제 이전합니까? 인제 매설하는데요. 그렇죠? 인재 매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전하겠죠. 나중에 이전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객관적 의사입니다. 객관적 의사.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용을 네가 부담해라 라고 했으니까 항상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접도구역에는 허가 없이도 매설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비용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부가는 부담에 대한 가다가 갑자기 3,000% 떼어버리네. 부담 맞죠? 부담 맞죠? 나중에 이전할 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돈 달라는 게 아닌 겁니다. 당장 돈 줘야만 매설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고속국도관리청이 해서 부담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으로 허가 없이도 송유관 매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위 협약 중에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을 소멸하게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주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동일하다.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국법 적용한다. 국법 적용한다는 얘기죠.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재량에 대한 공익판단, 아까랑 같은 얘기네요. 소극적 심사만 할 수밖에 없고요. 정당부당 심사할 수 없으므로 일부 취소 판결 관련하여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취소 제한되고 재량행위.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항상 일부 취소, 이걸로 많이 들어오죠.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했을 경우에 재량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좋은 문장입니다. 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일부 취소 안 되는 거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특정이 재량행위여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기속행위에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고 있으면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우리 어포가도 마찬가지였죠. 기선선망 어포가 사건, 어포가 강성 허가입니다. 기속행위인데 부관 붙일 수 있다고 수선화법에 되어 있어서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부관 붙이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관의 부종성의 성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처분성 인정되고 분리성 인정되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종된 행위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의 특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부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독립쟁송이 부담은 가능합니다. 판례는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계 해석점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고 그 결론과 비교해서 행정청의 결정이 다르면 독자적인 입장에서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대체 판단 방식입니다. 기속행위는 대체 판단 방식을 취한다. 적극적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위험, 장래 위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40개네요. 내부행위, 집행적 법규명령, 자기한결적 신고, 권리보호익, 준상대방이론 행정지도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명의변경 신고는 자기한결적 신고다. 이건 건축 신고하고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건축 명의변경 신고니 뭐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이 표현 나오면 다 수리를 위한 신고입니다. 그 수리는 전부 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 수리입니다. 아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건물 건축 중인 그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명의변경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였었습니다. 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건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물일 때 하고요. 토지일 때하고 건물일 때, 토지일 때는 지목변경입니다.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했을 때, 건물일 때는요,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을 때, 이거 다 거부 처분입니다. 다 거부는 처분입니다.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이게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지 않으면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용도 변경을 만약에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목욕탕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또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토지하고 건물 쪽에서 지목 변경, 용도 변경 신청은 처분이 맞습니다. 거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공고 조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다. 맞습니다. 성희롱 결정과 시정공고 조치는 이거는 하나의 일체를 형성합니다. 함께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시는 이게 강사가 와서 성희롱을 했던 사건인데요. 공공기관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성희롱했습니다라고 결정만 내리면 안 되겠죠. 그에 따른 시정 공고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판례는 얘가 이 성희롱 결정이 강사의 인격권 침해하기 때문에 처분 맞고, 그다음 시정 권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처분이 맞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 부분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권고라는 행정 지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권고 조언, 요청 이런 식의 행정 지도로 우선 보여지는데, 외형상 이 뒤에 저게 있었어요. 불이익 조치가 있었습니다. 불이익 조치가. 그래서 시정 권고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시정 의무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 그 시정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 통보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하명이었습니다. 권고가 사실상 하명이었었고요.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지방의원 제명의결, 이거 행정처분이죠. 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됐죠. 임기 만료됐으면 주된 목적은 지위 회복에 있는 겁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송 제기할 때도 주된 목적은 지위 회복에 있는 겁니다. 해고당한 근로자가 재심 판정에 대한, 중노의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주된 목적은 지위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정년에 도달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이렇게 돼서 지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위원은 이 교수님 왜 그래? 의원이고요. 위원이 아니라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맞는 걸로 출제하셨는데요. 이건 교수님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뭡니까? 2006년도에 지방자치제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도 문제입니까? 9년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2006년도부터 월정수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명예직이었었고요. 명예직이었던 당시에는 이 말이 맞지만, 지금은 구의원들도 최소 5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명 이후부터 그 다음 임기 만료 시점까지 못 받은 월정수당에 대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의 재산적 이익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 문제 출제 오류시고요.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정지기간이 경과되면요, 처분의 효력 소멸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익 침해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 인정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처분이 외용상 전력이 잔존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뭐냐면 장래 위험이 없다 이겁니다. 장래 위험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법 사건 판례. 뭐 이렇게 생뚱맞은 말이 다 있냐? 이건 아니고요. 절대 법령에 가중 요건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는데 이 상황을 깼다는 것은 이런 경우예요. 가중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1회 위반이면 2회 위반이면 3회 위반이면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봐요?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 훈령이든 상관없죠. 소액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 요건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추가 요건도 역시 법마다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로 출제되는 가장 유명한 친구는 건축사법 사건 판례인데, 거기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 2회 통산 12개월. 연 2회 통산 12개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통산 12개월은 영업정지, 사업정지가 몇 월씩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우리의 계산법 안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계산법에 있는 건 연 2회입니다. 연 2회. 여기서 사업정지 같은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쭉 갑니다. 여기서 1년 잡습니다. 1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뒤쪽으로 갑니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뭐 6개월 영업정지였다 하면 여기서 6개월이죠? 이게 6월입니다. 6월이면은 여기까지는 영업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효력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영업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여기서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되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인정이 된다고요. 뭐 때문에? 가중요건 때문에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추가 요건에서 연 2회라고 했죠. 연 2회. 여기서 영업정지 한개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 시점으로 넘어가는 순간 연 2회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으면 저 친구가 전력이 돼서 나중에 발생하는 장래 불이익이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겁니다. 소멸돼서 장래 위험 소멸 상태예요. 장래 위험 소멸 상태. 소멸 상태를 만드는 거는 이와 같이 별도의 추가 요건 쪽에서 소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중 요건은 어디나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협의의 수익 깨지는 경우는 추가 요건 아니면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과가 소멸을 하였다면 불령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불령이죠. 시행규칙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봤죠. 옛날엔 법률상 위헌만 장래 위헌방지 필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전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것이 지금 법규명령이 아니죠.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라고 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헌이면 이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거 2007년이고요. 이거 2009년이죠. 틀린 지문입니다.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 소유권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아까 나왔던 얘기죠. 토지라고 하게 되면 지목 변경,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 권리관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성 인정시키는 거 맞고요.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이거는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는 겁니까?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요. 조례는 어쨌든 법규명령이고요. 전형적 법규명령인가, 집행적 법규명령인가, 처분적 법규명령인가 이렇게 비교하시면 행정행위인가, 처분인가 이렇게 비교하시면 얘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얘는 행정이 아니지만 처분은 맞고 얘는 행정이 맞고 처분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판례 입장이고 여기서 행정행위 아닌데 처분이라고 했다는 것은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본 것이고 우리 앞에서 행정법 공식에서 얘기했던 이게 바로 장래 위헌방지 필요입니다. 요거 좀 이따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다고 했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복지부 사건, 고시 사건, 그 한미약품이나 한국 릴리 사건은 사실관계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로 들어갈게요. 교수님들이 각색하신 겁니다. 어업면허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업면허 신청을 했을 때 지금껏 받아왔던 어업면허의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법령이 개정됐어요. 법규명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어업면허를 내주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업면허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업면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아직 집행 안 된 건데 이거 신청하면 뭘 기억하시냐면 권리제한입니다. 내용이 권리제한입니다. 의무부가 말고 권리제한입니다. 신청하면 거기 정해진 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해지는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거기 써있는 그대로 집행될 거기 때문에 자동적 집행력을 갖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르냐?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 규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규율. 그러니까 이게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지 않습니까?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엔 권리 의무를 규율은 하되 일반적인 법규명령입니다. 간접적으로 규율하게 되고 얘는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게 되고 얘는 권리 의무에 아예 변동을 발생시킵니다. 발생, 변경, 소멸 아예 변동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권리의무의 영향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리의무의 영향은 권리의무의 변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직접 규율까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 사건이나 한국 릴리 사건에 보시게 되면은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함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얘네 두 명 있죠? 얘네 두 명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 사람과 사건 불문합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임에도 불구하고 얘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규율을 하게 되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이 맞다라고 보는 게 그게 한미약품하고 한국 릴리 사건입니다. 좀 이따 보면 다른 거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조례 집행이 개입 없이도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금 영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향이라고 했고 별도의 구체적인 처분의 개입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거 두 개입니다. 그게 이거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예,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는 형식적 행정이고요. 예, 밑에 있는 거 처분적 조례 말고 집행적 조례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무당국이 소의 빵빵 맥주회사에 대해서 갑과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정액 요청했죠.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행정지도로 보이죠. 예, 근데 이거 불이익조치 없었습니다. 불이익조치 없었기 때문에 진짜 행정지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성 부정됩니다. 행정청이 전기 공급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한전 쪽에다 요청했던 것이죠. 예,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건 유명한 행정지도 사건이죠. 판례는 이거 행정지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 이거 처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지도라고 말하고 예, 처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급거부죠. 지금 이거 공급거부는 구건축법 69조 2항 3항에 있던 것인데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없고 이제 구건축법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현행 건축법은 79조 2항 3항에 관어사업 제한만 살아 있습니다. 구건축법 69조 2항 3항에는 관어사업 제한과 공급거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공급거부는 지금 삭제됐습니다. 둘 다 요청행위를 하게 됩니다. 요청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거 행정지도고요. 이게 이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사망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전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요청이 뭐가 있으면 그에 특별한 사람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따라 있다 되긴 한데 안 따랐을 때 불이익 조치가 없습니다. 안 따랐을 때 불이익 조치가 없어서 결국 처분성을 부정시킵니다. 예. 근데 저보고 만약에 판결문 쓰라고 하면 전 이거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처분성 인정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학자들은 이거 처분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판례는 이 관어사업 제한 요청, 공급거부 요청은 처분 아니고 단순행정 지도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불형의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갈 범상이익이 없다. 과거에는 불형 안 된다. 지금은 된다. 고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띌 때 이거 여기 전형 집행 일반 추상 성격을 띌 때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 지금 말 바꾸셨는데 저게 아니라 이거예요. 직접 규율 이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 바꾸시다가 살짝 오해서 좀 있네요. 직접 규율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면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금 한미약품 한국 릴리 사건 2003년도 6년도 사건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한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신고, 착공신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건축신고, 착공신고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가 처분이 아니지만은 수리 거부는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박균성, 김남진, 김현태, 김중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행정법 교수님들 다수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과거와 달리 이렇게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수리를 요한 신고는 수리 거부다 처분이고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 거부다 처분 아니다. 이렇게 이 문법으로 접근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나눠가지고 장래 위험 방지가 필요한 경우 장래 위험 방지가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리 거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리 처분이고 수리 거부 처분이고 이렇게 했고 처분이라고 씁시다. 이거 형식적 행정이니까 처분 맞고요. 이건 변한 거 없습니다. 이건 변한 거 없고 과거 스타일 얘는 처분 아니고 얘는 처분 아니고 이게 과거 스타일 이게 요번에 밖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 2분법에서 3분법으로 바뀐 건 이 친구가 추가된 겁니다. 얘가 추가가 돼서 얘는 처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얘는 처분 아니지만 얘가 처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수리 거부 쪽이 처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이번 판례의 3분법적 접근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이 이해하시는 방법은 판례를 저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현행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 제어와 서비스의 공급 거부죠. 공급 중지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건 규정 여부네요. 현행건축법 몇 년입니까? 2011년 아닙니다. 2005년에 사라졌습니다. 2005년에 저게 없어졌어요. 공급 거부가. 지금은 뭐만 남아있어요? 관할사업 제한만 남아있습니다. 관할사업 제한의 요청과 관할사업 제한 이것만 남아있고 공급 거부는 사라졌고요. 건축법에. 부당결부금전칙 위반 소지가 워낙 커서 사라졌습니다. 위헌 결정 나온 건 아니고 입법자가 스스로 자기 반성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건축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장래 위헌 방지, 시정명령 벌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관할사업 제한 4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제도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이건 어디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건축법 14조 2항은 사실 인허가 규정이 아니고 인허가 의제 제도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11조 5항에서 온 겁니다. 11조 5항에서 준용 규정입니다. 준용 규정. 11조가 건축허가 규정이고 14조가 건축신고 규정인데 11조의 허가건축 쪽에 5항의 인허가 의지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14조에서 2항에서 준용을 해서 끌어내린 거고요. 수반한 신고는 실질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해야 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2011년도 1월 달에 판례가 봤죠. 인허가 의제를 통해서 집중되는 집중효의 범위는 관할은 집중되고 절차는 집중되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서 토지의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갖춰야 된다는 내용은 이 건축신고의 신고 요건 안으로 포함돼 버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건 수리를 요한 실질적 요건이 포함됐으니까 전환되는 건데 뭘 조심하라고요? 이건 외부 변수라고요. 외부 변수. 스스로 만들어진 수리를 요한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예외적 허가입니다. 예외적 허가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입니다. 그 수리가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을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역시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약품 한국릴리입니다.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 48조 2항이죠. 거꾸로 반대 해석 들어가게 되면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이걸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이 표현입니다.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장래 위헌 방지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이거 처분으로 갑니다. 처분. 맞는 말이죠. 처분은 공권력 행사가 맞습니다. 처분은 공권력 행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성도 당연히 인정되는 게 맞는 거고요. 위법한 철거 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뭘 말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미 철거됐죠? 대집행 실행입니다. 철거가 종료됐다. 협의의 수익은 확실히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 못하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죠. 민사법원도 행정행위의 위법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할 수가 없다면 협의의 수익 금결로 각하 안 합니다.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을 유지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의의 수익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 신청 처분 맞고요. 불문경고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문제 내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교수님 문제 오류십니다.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함양군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불문경고 사건은 둘 다 서면으로 하는 경고입니다. 불문경고가 불문경고가 아닙니다. 이건 서면경고입니다. 불문경고 사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상급자의 멱살 잡고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 불문경고 처분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함양군 공무원 사건의 동별로 그 사용 승인 해줬던 사건은 불문경고가 처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냐 예정되어 있지 않냐, 장래 위험 방지 필요가 있냐 없냐의 문제였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던 함양군 공무원 사건에서는 처분성 인정했고요. 그 전 사건에서는 부정했었습니다. 지금 함양군 공무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표창 공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던,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 행정행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 이거 정확하게 판례 뭐라고 합니까?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죠. 대외적 구속력을 간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법규 명령이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판례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하죠. 이걸 왜 제가 포함을 시킨 거냐면 2003년도 한국 릴리하고 2006년도 한미 약품 사건이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이었었고 법령보충적 규칙 사건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갈 소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집행 실행이 종료돼 버리게 되면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잖아. 권력적 사실행위가 끝났는데 종료됐는데 협의의 소익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계속적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 성질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적 사실행위의 다른 이름이고 집행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상대방한테 그 집행을 수인에 대한 의무 부과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은.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계속적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 성질, 예를 들어서 강제격리를 시켰다 또는 진주교도소로 이송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현재 갇혀있는 계속적 상태, 진주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는 계속적 상태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계속적 성질이 있다 없다, 없으면 그냥 바로 각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원상회복이 되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되면 소액이 있고 이렇게 되면 없고 이렇게 되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적 성질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적 성질이 없습니다.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종료되면 끝나는 거고 맞고, 그런데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면 소액이 인정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또 왜 옵니까? 설마 교수님이 잘못하진 않으셨겠죠? 행정처분의 위법을 있어야만. 틀린 겁니다. 그건 제가 오타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오타할 겁니다. 설마 이런 부분까지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건 저의 오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한 곳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 생각하세요. 불문경고. 그 불문경고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사건이고요. 행정규칙을 근거로 나온 행정지도인 불문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인정됐습니다. 행정규칙의 근거를 두고 있냐 안 그러냐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결정, 아까 말씀드렸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과세처분까지 연결된다. 과세처분이라는 장래 위험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었습니다. 판례가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무조사 결정을요, 형식적인 장래 위험 연결 안 시키고 조세범 처벌법 밀어가지고 처분성 인정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세범 처벌법 들어가게 되면 세무 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은 조사 대상자는 답변 의무를 부과받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무 공무원의 검사에 대해서 상대방은 수인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하명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판례가 아예 하명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세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까지 같이 밀어줘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입니다. 얘가 처분성 인정되는 건 투트랙입니다. 하명 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래 위헌 방지에 따라서 형식적 행정위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통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통지 안 하면 처분 인정 못합니다. 예, 똑같은 상황이 바로 소방서장 본부장의 동의부동인데 부동의 부분은 처분성을 판례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통지 안 합니다.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 예외적 처분성 인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 인정시키면 뭐합니까? 통지 안 하는데. 통지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부동의가 나왔는지. 소송을 안 제기할 겁니다. 얘는 통지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세요.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현희 씨 얘기하는 거고요. 무효나 취소이 계속 중에 임기 끝났고요. 예, 그러면 지위 회복은 안 되고요. 근데 그때까지 뭐가 인정됩니까? 예, 보수 지급이랑 재산적 이익이라는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뭐랑 똑같아요? 예, 지방의회 의원 임기 만료됐을 때 그 재산적 이익 이거랑 똑같습니다. 공무원 파면 처분, 해임 처분 받고 소송 제기했는데 정년 도달했을 때 급여 청구와 똑같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 근거로 가능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협한 인수 대상인데 이 법규 명령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포함시킨 건데 말이죠. 행정입법 부작위 우선 기본적으로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행정입법 문제 나오면 법규명령이고요. 전제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입법하면 전형적 법규명령. 이거 처분은 아니잖아요.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아니니까 항고송 안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밑에 거라고 치고 들어오면 혹시라도 앞에 단서 달면 됩니다. 이 위에 거면 어떡할 겁니까? 이 위에 거면 얘는 처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법규명령은 공권력 행사는 맞죠? 이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부작위 위법 항의송이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돈 받을 수 있는 문제지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부작위 위법 항의송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2007년도입니다. 이 2007년도 여기서 논란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15 잘 내신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있죠? 이거 직접 규율 2003년도 한국 릴리 2006년도 한미약품 말고 2007년도 진료 과목 글자 크기 제한 이거는 처분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처분으로.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 우리 의원들 보면 간판에 진료 과목 겁나 크게 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걔네들이 전문의가 아닌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 과목이. 글자 크기는 그 병원 이름, 의원 이름의 2분의 1로 제한을 시켰어요. 권리 의무나 법률과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으로 항고수행의 처분이다?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봤는데 보세요. 얘네들 인정할 때는 보복부 고시 법령 보충 규칙이었어요. 형식이 행정 규칙이었습니다. 고시였습니다. 얘는 뭡니까? 형식도 시행 규칙입니다. 내용도 권리 의무입니다. 이건 법규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전형적인 법규명령이었습니다. 권리 의무 규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른 겁니다.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밑으로 못 내려왔습니다. 왜 못 내려왔을까요?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 규율 맞죠? 예, 의원 뭐 어딘지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언제까지인지 시간과 장소 한정 안 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 맞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한번 해볼만 했잖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권리 제한이었었고요. 이건 의무부가입니다. 이건 의무부가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어업면허 2분의 1 반동강 이것도 뭐예요? 권리제한이죠. 권리제한은 신청하면 그대로 적용하고 끝납니다. 의무부가는요. 이거를 불이행 위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과태료부가 대상이거든요. 과태료부가 대상인데 얼마 이렇게 딱 특정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서 결국 전형적 법규명령에 멈춰버렸던 사건입니다. 못 내려왔어요. 처분으로. 대집행이 완료되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 되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때문에 협의의 수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고 영업정지 나오고 영업정지기간 경과됐다. 제재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서 가중요건이 있다. 장래의 행정제재처분을 받도록 정한 처분 기준이 가중요건이 시행규칙에 있다. 취소효과 범상 이익이 없다. 인재는 있다. 이거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법률상 위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례가 집행 개입 없이도 권리의무에 법적 이익에 영향 미치면 이거 둘 다 해당 사항이 있다. 둘 다 해당 사항.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한결적 신고라면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대로 자기한결적 신고다 아니라고 했죠. 관할 요건, 절차 요건은 집중돼서 폐기당하지만 실체 요건은 폐기 안 당하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주변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신고 요건에 포함되니까 수리를 위한 신고고 심지어 수리가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의 불용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경과한 제재처분의 취소율과 범상이 인정 지금 되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까 그게 오류고요. 2016년도 지방의회 의원이 6년도 이후부터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2006년도 이후부터는 제명 의결의 취소의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 의결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됐을 때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 월정수당 지급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입니다. 공무원 파면 처분, 아까 정현희 사장 해임 처분, 여기에 있는 거 제명 처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 다 똑같습니다. 재산적 이익으로서 부수되는 이익, 협의의 소익 인정됩니다. 마지막이죠. 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 기간 금융업종의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이건 뭐예요? 부수되는 이익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재산적 이익이라면 이건 사회적 이익입니다. 사회적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래 위험 있죠? 장래 불이익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그냥 조심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게 똑같은 문책 경고 사건인데 이게 판례가 여러 개입니다. 판례가 여러 개인데 처분이 맞다고 본 판례가 있고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둘 다 이게 있어요. 관계법령에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저 요건에 해당하고 하나는 요건에 해당 안 하고 해서 부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3020문제 다 분석해보니까 이거 다 처분인 걸로 냈어요. 지금 처분인 걸로. 그래서 교수님들이 판례 풀이 좀 부족해갖고 잘못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처분이라고 보고 내고 있는 겁니다. 불문 경고는 다 처분이라고 보고 내고 있는 겁니다. 불문 경고는. 그러면 관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인가 했을 때, 그런데 오히려 유명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판례 있습니다. 판례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알 권리 보장받는 쪽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오히려 하급심의 송파구 사건으로 출제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출에서는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다로만 냈어요. 못한다로만. 근데 거꾸로 된다라는 판례가 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가장 틀린 거, 가장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방향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객관식 문제는 반은 내용, 반은 스킬입니다.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 이거는 단순히 사실증명, 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항고소의 대상이 맞다라고 보고 있죠. 또 지목 변경 맞고요. 이 성희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인격권 침해시키고 시정 의무 부과하고 심지어 무엇도 하라고 했어요? 그에 따른 결과 통보까지 하라고 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쪽에다가 그것을 통보까지 하라고 해서 확실하게 의무를 부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분성 인정되는 거 맞고요. 생긴 거는 권고라고 했으니까 행정지도처럼 생겼지만 행정지도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트라이앵글 1, 2, 3 4까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스퀘어 1, 2, 3까지, 그 다음에 원등 그려져 있는 지금 저 서클, 그리고 칼로리 밸런스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거를 뭐 설레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예, 조금 더 깔끔하게 기획을 해서 우리 지금은 떡국 맛있게 드시고, 네, 그리고 지방직 전에 제가 또 한번 시간을 좀 잡아서, 예, 또 나머지 기술도 또 전수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감사드립니다. 혼자 벽보고 안 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